스승의 시신을 해부하여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1590년 한 의원이 스승의 유언 앞에서 칼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시신을 해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금기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칼을 들었고 25년 뒤 동아시아 의학의 근간이 되는 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극적인 이야기는 사실 허구입니다. 유이태라는 스승도 시신 해부 장면도 후대에 만들어진 설화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허준의 위대함은 거짓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극적인 설화 없이도 그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동의보감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읽히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된 바로 그 책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책을 쓴 사람은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자였죠. 과거 시험조차 볼 수 없었던 신분, 태어날 때부터 길이 막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의원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539년 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양천연에서 한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의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일대에 해당하는 작은 고을이었죠. 강 건너편으로는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고 강가에는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양천 허씨 가문의 무관 허론이었습니다. 용천 부사를 지낸 적이 있었고 할아버지 허고는 경상도 병마절도사를, 증조부 허소는 자찬성에까지 올랐던 분명한 양반 집안이었죠. 대대로 나라에 충성해 온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기록에 그녀의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녀는 허론의 정실 부인이 아닌 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의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서자, 조선 사회에서 가장 애매하고 고통스러운 신분이었죠. 어린 허준이 이 냉혹한 현실을 처음 깨달은 것은 아마도 7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죠. 배가 고팠던 어린 허준은 형들이 앉은 큰 상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유모가 황급히 달려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 도련님 자리는 저쪽입니다. 유모가 가리킨 곳은 방 구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소반 하나가 놓여 있었죠. 어린 허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같은 아버지의 자식인데 자신만 따로 밥을 먹어야 하는지, 왜 형들은 아버지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구석에서 혼자 먹어야 하는지. 그날 밤 허준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형님들과 같이 밥을 못 먹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아, 세상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단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어디서 밥을 먹든 너는 귀한 아이란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허준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라는 것을. 그날 밤 허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서자가 겪어야 하는 차별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이었습니다.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죠. 조선에서 제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중요한 행사였는데 서자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시험의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문과 급제는 출세의 유일한 길이었죠. 그런데 서자에게는 그 길이 처음부터 막혀 있었습니다.
무가나 작가는 가능했지만 높은 관직에 오르기는 어려웠습니다. 분노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체념했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허준은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의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죠. 왜 하필 의서였을까요? 당시 조선에서 의관은 중인 신분이었습니다. 양반보다 낮았지만 천민보다는 높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의관이 되는 데는 신분의 제약이 덜했습니다. 잡과인 의과에는 서자도 응시할 수 있었거든요. 의술이 뛰어나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죠. 병을 고치면 양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는 누구도 의원의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어린 허준은 본능적으로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인지를, 자신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허준이 본격적으로 의학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20살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의학을 배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죠. 관청에서 운영하는 의학교육기관에 들어가거나 이름난 의원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거나 혼자서 의서를 읽으며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허준이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누군가에게서 배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의학은 책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맥을 짚는 법, 침을 놓는 법, 약재를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은 직접 보고 배워야 했습니다. 야사에는 유이태라는 명의가 죽으면서 자신의 시신을 해부하라고 유언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공식 기록에는 그런 인물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확실한 것은 허준이 당대 최고의 의원들, 특히 내의원 의관 양해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양해수는 내의원 소속 의관으로 명종과 선조를 치료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손꼽히는 의원이었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허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양해수의 집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필사한 의서 한 권을 들고 있었죠. 밤을 새워 베껴 쓴 책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렸고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소인은 허준이라 합니다. 의술을 배우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양해수는 허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옷차림이 초라했습니다. 양반 도련님 같지도 않았죠. 자네는 어느 집안 자제인가? 양천 허씨 가문입니다만. 허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자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양해수는 이미 알아챈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허준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왜 의원이 되려 하는가? 허준은 고개를 들어 양해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순간 양해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본 듯한 눈빛이었죠. 들어오게. 양해수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허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닫혀있던 수많은 문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허준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양해수는 허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맥을 짚는 법, 병을 진단하는 법, 처방을 내리는 법.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의원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항상 공부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허준은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1574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혜수가 허준을 내의원에 청구한 것이었죠. 내의원. 이 세 글자가 가진 무게는 대단했습니다. 내의원은 임금과 왕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었죠. 조선에서 의관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내의원에 소속된 의관은 어이라 불렸습니다. 임금의 의원이라는 뜻이었죠. 어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임금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맥을 짚고 임금에게 약을 올리고 임금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엄청난 권한이었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었습니다. 임금을 잘 치료하면 큰 상을 받았습니다. 벼슬이 올랐고 하사품을 받았죠. 그러나 치료에 실패하면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임금이 아프거나 죽으면 어이가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그런 곳에 서자 출신인 허준이 들어간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내의원에는 이미 여러 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대대로 의관을 지낸 집안 출신이었죠. 중인 신분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위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자가 들어온다니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눈총이 있었을 거고 수군거림이 있었을 겁니다. 허준은 그 시선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등 뒤에서 찔러오는 시선, 면전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비웃는 사람들. 그는 그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떻게 견뎠을까요? 말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죠. 자신의 신분을 부끄러워하지도 그렇다고 당당하게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내의원에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와서 준비를 했죠. 밤늦게까지 남아서 의서를 읽었습니다. 다른 의관들이 퇴근한 뒤에도 촛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환자를 볼 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족이든 하인이든 차별하지 않았죠. 정성을 다해 진찰하고 신중하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한 번 본 환자는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1575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허준은 늦게까지 내의원에 남아 의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상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인순왕후 마마께서 위독하십니다. 모든 의관은 즉시 중궁전으로. 허준은 책을 덮고 약상자를 들고 뛰었습니다. 중궁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의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죠. 선조가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의관들이 차례로 들어가 진맥을 했지만 모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여러 처방을 올렸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인순왕후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죠. 허준은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참 의관이 나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서자 출신인 자신이 나선다면 오히려 비난만 받을 것이었죠. 그런데 인순왕후의 신음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허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양혜수 스승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의원은 목숨 앞에서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 환자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의원의 도리다. 허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 소인이 한번 진맥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순간 모든 시선이 허준에게 쏠렸습니다.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하는 눈빛들이었죠. 선조가 허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 보아라. 허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순왕후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허준은 떨리는 손으로
왕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약하고 불규칙했지만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다른 의관들이 놓친 것,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아니라 그 밑에 숨어 있는 진짜 원인. 허주는 눈을 떴습니다. 확신이 섰습니다. 밖으로 나와 선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처방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의관들과는 전혀 다른 처방이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틀리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주는 자신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약을 다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다렸습니다. 인순왕후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허주는 중궁전 밖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다른 의관들은 하나둘 돌아갔지만 허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주시오. 인순왕후의 목소리였습니다. 약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상궁이 환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마마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열이 내리셨습니다. 허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해냈다. 살렸다. 선조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허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허준. 예, 전하. 그대 이름을 기억해두겠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허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서자 출신이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 선조는 그렇게 허준을 기억했습니다. 이후 허준은 꾸준히 공을 쌓아갔습니다. 1578년에는 선조의 병을 치료한 공로로 상을 받았고 1581년에는 왕자를 치료한 공로로 다시 상을 받았습니다. 1587년에는 선조의 병을 또다시 치료하여 당상관 품계에 올랐죠. 당상관, 정삼품 이상의 품계를 말합니다. 조선에서 중인이 당상관에 오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서자 출신이 당상관이 되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허준의 승진을 모든 사람이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헌부에서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허준은 서얼 출신입니다. 조종의 법도에 따르면 서얼은 청유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의술이 뛰어나다 해도 이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사간원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얼 금고법은 조종조 이래 지켜져 온 법입니다. 허준에게 당상관 품계를 내리신 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선조는 난처했습니다. 허준의 실력은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자신과 가족을 치료해 준 사람이었죠. 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선조는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허준에게 품계는 유지하되 실제 관직에는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었죠. 허준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억울했을 겁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았죠. 그런데 신분 때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았습니다. 분노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허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의서를 읽고 처방을 연구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허준이 치료한 환자들이 하나둘씩 나았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죠. 처음에 그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조의 신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허준을 찾았죠. 다른 의관들보다 허준의 처방을 더 믿었습니다. 1590년 허준은 마침내 정삼품 당상관에 정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반대 상소가 계속 올라왔지만 선조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허준의 의술은 나라의 보배다. 신분으로 그를 막을 수는 없다. 선조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자 출신의 의원이 당상관에 올랐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죠. 신분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검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보였죠. 하나, 둘, 셋. 점점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10개, 20개, 100개.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바다를 뒤덮고 있었죠. 왜군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침략군이었습니다. 20만 대군이 조선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죠. 부산 진성은 하루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다음 날 동래성이 공격받았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끝까지 싸웠죠.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비켜주기는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전사했습니다. 왜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죽지세로 북상했죠. 상주에서 조선군이 괴멸되었고 충주에서 신립장군이 8천 병력으로 맞섰지만 참패했습니다. 한양이 위험해졌습니다. 왜군이 한양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논의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피란. 임금이 한양을 버리고 떠나기로 한 것이었죠. 4월 30일 밤 선조는 경복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축축한 빗방울이 어둠 속에서 떨어지고 있었죠. 임금의 행렬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했습니다. 임금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수도를 버리고 도망치고 있었죠. 허준은 그 행렬 속에 있었습니다. 어이로서 임금의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약상자를 짊어지고 있었죠. 비에 젖지 않도록 천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약들이 없으면 임금을 치료할 수 없었거든요. 행렬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개성을 지나 평양으로, 평양을 지나 의주로 말이에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기록만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길은 진흙탕이었고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식량이 부족했고 질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허준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임금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왕비와 후궁들, 왕자와 공주들, 신하들과 그 가족들, 호위 병사들, 모두가 허준을 필요로 했습니다. 허준은 모든 요청에 응했습니다. 잠을 줄였고 식사를 거르며 환자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몸도 피곤했지만 쉴 수 없었죠. 약재가 부족했습니다. 한양에서 가져온 약재는 이미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길가에서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행렬이 잠시 쉴 때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쓸 수 있는 풀이 있는지, 약효가 있는 나무 껍질이 있는지 찾았죠. 부족한 재료로 어떻게든 처방을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치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죠. 허준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해 6월 선조의 행렬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은 고구려의 옛 수도였죠. 큰 성이 있었고 대동강이 천연의 해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왜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죠.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군이 계속 북상하고 있었고
평양도 안전하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정에서는 또다시 논의가 시작되었죠. 선조는 괴로웠습니다. 또 도망쳐야 했죠. 한양을 버렸고 이제 평양까지 버려야 했습니다. 임금으로서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있을까요? 허준은 선조의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조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몸을 갉아먹고 있었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았고 입맛이 없다고 했죠. 허준은 매일 선조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약했고 불규칙했습니다. 기가 허하고 혈이 부족한 상태였죠. 이대로 가다가는 큰 병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7월 행렬은 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의주는 압록강 건너 명나라 땅이 보이는 곳이었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가면 조선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선조는 결국 남기로 했습니다. 명나라에 원병을 요청하되 자신은 의주에 머물기로 한 것이었죠. 허준은 그 결정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선조가 명나라로 떠났다면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안도도 잠시 허준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의주에서도 병자들은 계속 생겨났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왔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쓰러졌죠. 두려움과 절망이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허준은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왕족도 신하도 병사도 피란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달려갔습니다. 전쟁은 7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7년 동안 허준은 단 하루도 선조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596년 피란지에서 선조가 허준을 불렀습니다. 선조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전쟁 중이었지만 선조의 눈에는 무언가 결심이 서 있었죠. 우리 조선에도 제대로 된 의서가 필요하다. 경이 편찬을 맡으라. 전쟁 중에 의서를 편찬하라는 명령.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책을 쓰라니 말이에요. 왜군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의서를 만들라니. 그러나 선조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그보다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더 많았죠. 전염병이 돌았고 상처가 곪아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굶주림이 사람들을 쓰러뜨렸죠. 그런데 제대로 된 의원이 없었습니다. 의서도 부족했죠. 중국의 의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방대했습니다. 수십 권, 수백 권에 달하는 책들. 급한 상황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죠. 또한 조선의 풍토와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나는 약재와 조선에서 나는 약재가 달랐습니다. 중국 사람의 체질과 조선 사람의 체질도 달랐죠. 중국의 처방을 그대로 쓰면 효과가 없거나 심하면 해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의 풍토에 맞는 의서가 필요하다. 선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약재로 조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책,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 의원이 아닌 사람도 급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책. 그런 책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선조는 허준이라면 그 책을 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허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이 평생을 바쳐 완성하겠습니다. 무거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허준은 그 약속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면서도 받아들였죠. 전쟁 중에 의서를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고할 책도 부족했습니다. 많은 책들이 한양에 있었는데 한양은 왜군에게 점령되어 있었죠. 함께 작업할 인원도 부족했습니다. 의관들은 각지에서 환자를 치료하느라 바빴거든요.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허주는 여전히 어이로서 임금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피란 행렬을 따라다니며 아픈 사람들을 돌봐야 했죠.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허주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의서를 읽었습니다. 피란 중에도 책 몇 권을 짊어지고 다녔죠. 잠시 쉬는 시간이 생기면 그 책들을 펼쳤습니다. 중국의 의서, 조선의 의서, 민간에서 전해지는 처방들, 모든 것을 모으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습니다. 왜군이 다시 쳐들어왔고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편찬 작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함께 작업하던 의관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허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1598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고 왜군이 철수했습니다. 7년간의 악몽이 마침내 끝났죠. 조선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토가 불에 탔고 도시와 마을이 파괴되었습니다. 농가 밭이 황폐해졌죠. 수십만 명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선조와 조정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한양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은 불에 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창덕궁도 불탔습니다. 임금이 머물 곳조차 마땅치 않았죠. 허주는 다시 의서 편찬에 매달렸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여러 의관들이 함께 작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죽었고 어떤 이는 지방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일로 바빴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병은 계속되고 있었죠. 하루라도 빨리 의서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선조는 허준에게 내의원의 의서들을 모두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허준은 그 책들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십 권의 의서가 방 한편에 쌓였죠. 중국의 의서, 조선의 의서, 희귀한 처방집들, 평생 보기 어려운 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허준은 그 책들 속에 파묻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었고 해가 떠오르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 촛불을 켜고 계속 썼죠. 밤이 깊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온통 책과 붓과 먹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작은 글씨를 너무 오래 보았죠. 허리가 아팠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루 종일 붓을 잡고 있으면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책이 완성되면 조선의 백성들이 더 이상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동의보감을 쓰면서 허준이 가장 고민한 것은 구성이었습니다. 기존의 의서들은 대부분 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두통에 대한 부분, 복통에 대한 부분, 기침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병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허준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먼저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는 인체를 중심으로 의서를 구성하기로 했죠. 몸의 안과 박, 오장육부와 피부,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설명한 다음 그것이 어떻게 병이 되는지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동의보감은 5가지 범주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내경편, 몸의 안 즉 오장육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기신열, 오장육부의 기능과 병증을 다루었죠. 둘째 외형편, 몸의 박 즉 머리, 얼굴, 피부, 손발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잡병편,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염병, 상처, 여성과 어린이의 병 등을 다루었죠. 넷째 탕액편,
약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약초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달여서 쓰는지 정리했습니다. 다섯째 침구편, 침과 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구성은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 의서들처럼 병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체계적으로 이해한 다음 병을 다룬 것이었죠. 허주는 또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조선의 약재로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의서에는 중국에서만 나는 약재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약재는 조선에서 구하기 어려웠죠. 구할 수 있다 해도 비쌌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그런 약을 쓸 수 없었습니다. 허주는 중국의 약재 대신 조선의 약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약재가 없으면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풀은 조선 어디서나 자라니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죠. 또한 어려운 한자 대신 쉬운 표현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허준의 생각이었습니다. 약재의 이름을 한자로만 쓰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부르는 이름을 함께 적었죠. 향유라고만 쓰지 않고 조선에서는 노약이 풀이라 부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허준은 거의 혼자서 해내고 있었습니다. 1608년 2월 선조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상태가 심상치 않았죠. 선조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병치레가 잦았고 임진왜란 때의 고생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이번에는 다르다. 허주는 직감했습니다. 선조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너무 약했고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끊어질 듯 말 듯 간신히 뛰고 있었죠. 기력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허주는 밤낮으로 선조의 곁을 지켰습니다. 모든 처방을 동원했습니다. 기를 보하는 약, 혈을 보하는 약, 원기를 회복시키는 약.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죠. 그러나 선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죠. 2월 1일 새벽 선조의 숨소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주는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조의 손을 잡고 있었죠. 그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하. 허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조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허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준은 선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여기 있습니다. 소인이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선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전하, 전하. 허준이 외쳤지만 선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14대 임금, 제위 41년. 임진왜란이라는 대난을 겪으면서도 나라를 지켜낸 임금. 그러나 동시에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비난을 받은 임금. 그 임금이 죽었습니다. 허준은 침상 곁에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모신 임금이었습니다. 서자 출신의 자신을 믿어주고 기회를 준 사람이었죠. 당상관에 올려주고 동의보감을 쓰라고 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임금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손에서 죽었습니다. 허준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죠.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하. 소인이 부족했습니다. 소인이. 허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선조가 죽고 며칠이 지나자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의 허주는 임금의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사헌부에서 올린 상소였죠. 새로 즉위한 광해군은 난처했습니다. 광해군은 허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선조 곁에서 오랫동안 일한 의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신하들의 상소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새로 즉위한 임금으로서 신하들과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준을 파직하고 유배를 보내기로 한 것이었죠. 허준은 관복을 벗었습니다. 30년 넘게 입던 관복이었습니다. 처음 내의원에 들어갔을 때 그 관복이 얼마나 무거웠던지요. 서자 출신이 이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죄인의 옷을 입었고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한양을 떠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개성을 지나고 평양을 지나고 의주로 향했죠. 그 길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16년 전 임진왜란 때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어이로서 임금의 곁에 있었죠. 이제는 죄인으로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조의 곁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 밤을 새워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해야 했습니다. 그 대상이 어이인 자신이 된 것이었죠. 그러나 허준은 그 원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배지 의주에 도착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틈이 있어 바람이 들어왔죠.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허준은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7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온갖 멸시를 받으며 자랐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의술을 배웠고 내의원에 들어갔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았고 당상관까지 올랐습니다. 30년 넘게 임금을 모셨습니다. 전쟁 중에도 한 번도 곁을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죄인이 되어 유배를 왔습니다. 억울했을까요? 원망스러웠을까요? 허준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은 한양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된 어머니. 준아, 세상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단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어디에 있든 너는 귀한 아이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허준은 천천히 짐을 풀었습니다. 옷 몇 벌, 생필품 몇 가지, 그리고 원고. 수년간 써온 동의보감의 원고들이었습니다. 허준은 그 원고들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자신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쓴 부분, 한양으로 돌아와서 쓴 부분, 한 글자 한 글자에 자신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허준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억울함에 빠져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허준은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완성하겠습니다. 전하께서 명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허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밤새 글을 썼습니다. 유배지에서 허준은 한 가지 일에 매달렸습니다. 동의보감을 완성하는 것이었죠. 유배지의 생활은 궁핍했습니다. 내의원에서 근무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었죠. 제대로 된 음식도 없었고 편한 잠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허준에게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의원에 있을 때는 임금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왕실 가족을 돌봐야 했죠.
틈틈이 시간을 내어 책을 썼지만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언제 부름이 올지 몰랐거든요. 유배지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고 치료할 환자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쓸 수 있었죠. 허주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원고를 펼쳤습니다. 어제 쓴 부분을 읽고 오늘 쓸 부분을 생각했죠. 붓에 먹을 묻히고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다시 글을 썼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고 촛불을 켜고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나이 이른이 넘은 몸이었죠. 젊었을 때처럼 견딜 수 없었습니다. 1시간 쓰면 쉬어야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펜을 들었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스스로를 다독이며 썼습니다. 유배지의 밤은 길었습니다. 혼자 앉아 글을 쓰다 보면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선조와의 시간들, 전쟁 중의 고생, 승진과 좌절, 평생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허주는 그 감정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완성해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이 책이 완성되면 내가 없어도 사람들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내가 죽어도 이 책은 남는다. 그렇게 생각하며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1610년 허주는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광해군이 그를 사면한 것이었죠. 광해군은 아버지 선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임금이었습니다. 즉위 초기에는 신하들의 상소에 따라 허준을 유배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허준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의원인지, 그가 무슨 책을 쓰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만이었죠. 죄인으로 떠났던 길을 이번에는 사면받은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준에게는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의보감을 완성해야 했죠. 유배지에서 많은 부분을 썼지만 아직 마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빠진 부분을 채우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했습니다. 전체를 다시 읽으며 일관성을 확인해야 했죠. 허준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침내 동의보감이 완성되었습니다. 1610년 가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허준은 마지막 한 글자를 썼습니다.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총 25권, 내경편 4권, 외영편 4권, 잡병편 11권, 탕액편 3권, 침구편 흰권, 그리고 목록 2권. 1596년에 선조가 편찬을 명한 이후 14년이 걸렸습니다. 전쟁과 유배, 임금의 죽음,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완성한 책이었죠. 허준은 완성된 원고를 앞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장의 종이, 수만 개의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에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차별받았던 어린 시절, 의술을 배우며 꿈을 키웠던 청년 시절, 내의원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썼던 시간들, 전쟁 중에 피랑길에서 환자를 돌보던 날들, 유배지에서 외롭게 글을 쓰던 밤들, 모든 것이 이 책 속에 있었습니다. 허준은 원고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전하, 소인이 해냈습니다. 허준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선조가 들을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이 일을 맡긴 임금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까요? 어머니, 소인이 해냈습니다. 천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세상에 쓸모 있는 일을 했습니다. 허주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 귀한 아이라고 말씀해 주시던 어머니. 그날 밤 허주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며칠 후 허주는 완성된 원고를 들고 광해군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원고를 올렸죠. 광해군은 원고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살폈죠. 글씨가 정갈했고 내용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고 있었죠. 광해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구나, 참으로 좋구나. 이 책이 있으면 백성들의 병을 고치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광해군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책을 간행하여 온 나라에 배포하라. 동의보감의 간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25건이나 되는 방대한 책이었죠. 활자를 만들고 종이를 준비하고 인쇄소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인쇄시설이 많이 파괴되어 있었고 복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년이 더 걸렸습니다. 1613년 마침내 동의보감이 인쇄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1596년 선조가 편찬을 명한 지 17년, 허준이 의학 공부를 시작한 지 거의 50년 만의 일이었죠. 동의보감은 출간 즉시 조선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의원들이 앞다투어 이 책을 구했고 이런 책은 처음 본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체계적인 구성, 쉬운 설명, 조선의 약재를 활용한 처방. 모든 것이 새로웠죠. 지방 관아에서도 이 책을 베껴 썼습니다. 인쇄된 책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이 돌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책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 이 처방대로 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집에 한 권 있으면 좋겠다. 의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이 책을 찾기 시작했죠. 허준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의원이 없는 시골에서도 이 책을 보고 병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이 책을 읽고 약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의보감의 영향력은 조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의보감은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의 의서가 중국에 알려지는 것은 드문 일이었죠. 원래 의학은 중국에서 조선으로 전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조선의 의원들은 중국의 의서를 보고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조선의 의서가 중국으로 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신들이 가져갔습니다. 조선에서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이 동의보감을 선물로 가져갔죠. 중국의 관리들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중국의 의원들이 이 책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의서는 처음 본다. 조선에 이런 책이 있었단 말인가. 소문이 퍼졌습니다. 1763년 청나라에서 동의보감이 정식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인쇄되어 판매된 것이었죠. 중국의 의원들도 이 책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나라, 조선을 침략했던 나라. 그 나라의 의원들이 조선의 의서를 보고 공부하게 되었죠. 1724년에 일본에서 동의보감이 출판되었습니다. 일본의 의원들 사이에서도 필독서가 되었죠. 조선의 서자가 쓴 책이 동아시아 전체의 의학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허준은 이 모든 것을 보았을까요? 아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청나라와 일본에서 동의보감이 출판된 것은 허준이 죽은 지 한참 뒤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허준은 자신의 책이 조선에서 어떻게 읽히고 있는지는 보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책으로 병을 고치고 있다는 소식, 의원들이 이 책을 교과서로 삼고 있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들으며 허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만족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평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1615년 가을, 허주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기력이 떨어졌고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의원이었던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허주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76해를 살았습니다. 짧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허주는 눈을 감고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구석에서 밥을 먹던 어린 시절, 의수를 배우겠다고 스승의 문을 두드리던 날, 내의원에 처음 들어가 차가운 시선을 받던 때, 인순왕후를 치료하고 처음으로 인정받던 순간, 임진왜란 때 피란길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나날들, 선조가 동의보감을 쓰라고 명하던 날, 유배지에서 외롭게 글을 쓰던 밤들, 그리고 마침내 책을 완성했을 때의 그 벅찬 감정,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허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억울했던 순간들도 힘들었던 시간들도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서자라는 신분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고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유배 중에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의보감을 완성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의원이 없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잘 살았다. 허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 후회 없다. 며칠 후 허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허준의 무덤은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허준의 묘를 볼 수 있죠. 크지 않은 무덤이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앞에 서면 한 사람의 평생이 느껴집니다. 서자로 태어나 천대받던 아이, 그 아이가 의수를 배워 내의원에 들어갔습니다. 내의원에서 갖은 차별을 견디며 실력을 쌓았죠. 임금의 신임을 얻어 당상관에 올랐고 전쟁 중에도 임금의 곁을 지켰습니다. 임금의 죽음으로 유배를 갔고 유배지에서도 책을 썼습니다. 마침내 동의보감을 완성했고 그 책이 동아시아 의학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학문으로 넘었습니다. 허준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리했습니다. 서자라는 이유로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고 높은 벼슬에 오를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면서도 적자 형제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죠.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운명을 탓하며 살았을 거고 세상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허주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문과의 길은 닫혀 있었지만 의술의 길은 열려 있었죠. 신분보다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넘게 그 길을 걸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서자라고 무시당했고 승진을 막으려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전쟁 중에 피란을 다녀야 했고 임금이 죽자 유배를 갔죠. 그때마다 허주는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했고 의서를 읽었습니다. 처방을 연구했고 책을 썼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죠.
오히려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완성할 시간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 결과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허준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2009년 동의보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한국의 의학 서적 중 유일하게 세계기록유산이 된 책이죠. 허준이 살았던 양천연에는 지금 허준 박물관이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에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소설로 써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죠.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지도 모릅니다. 당장의 벼슬이나 권력이 아니라 후세에 남는 것,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죽은 뒤에도 기억되는 것 말이에요. 허준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 하나로 25년을 버텼습니다. 전쟁도 유배도 모든 시련도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해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그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허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막힌 길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았던 사람, 50년 넘게 한 길을 묵묵히 걸었던 사람, 마침내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 말이에요. 그의 삶이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시간이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